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 잠 잘 오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잠자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숙면이 잘 되는가 모르겠네. 예, 그러게요. 어떠세요, 우리 사부님? 그 방송하시고 이게 녹음하시고 나면 간간히 한 번씩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뭐 문의가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답변을 좀 받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청취자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그 갈증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뭐 투자나 뭐 자산 배분에 관련해서 뭐 보고서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방송들도 많이 있는데 네. 왜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이제 깊이 있는 그런 그 근거 그다음에 뭐 이론적인 배경, 그렇지. 예,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청취자들이 상당히 꽤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왜 그 보고서를 이 저자가 썼는지 뭐 그보다는 이제 결론 위주의 내용이 우리 이제 청취자들한테는 좀 더 이제 좀 갈증으로 있지 않냐 뭐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요즘 뭐 그 결론이 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게는 경제라는 거는 결론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론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년 후 중국 항공을 통해서 본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또 사원님 모시고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네. 예,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아주 비슷한 데칼코마니 중에서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산업 구조? 예, 네. 예, 그리고 이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일본이 산업 구조를 변화를 시키면서 한국에 어떤 이 소비자들을 팔았는가, 산업재들을 팔았는가, 네. 이런 산업 구조의 일본과 한국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겠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기 그 전이었었죠. 중국은 5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그 경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아주 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의 그 큰 그런 이 잠재력과 이 파워를 보면은 중국이 그 거대한 국가, 거대한 인구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그 계획이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크게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두려움마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5개년 기획 시에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산업과 핵심 육성 산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슬라이드로 이렇게 띄우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구조조정 산업과 핵심 육성 산업들이 쭉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중국 정부가 그렸던 전체적인 산업의 방향성이 첫 번째, 음식료 업종을 제외한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은 퇴출시키겠다. 두 번째, 중화공업 중에서 공급 과잉이 형성되어 있는
금속,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 어허. 세 번째, 일반 기계, IT 및 자동차, 특수기계 등 산업, 이런 쪽의 산업은 장려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5년이 지난 2015년 말 놓고 보면은 이런 12차 5개년 기획의 구조조정 산업과 육성 산업이 아주 거의 유사하게 그러네. 달성이 됐거든요. 야, 소름 끼친다. 예. 그래서 중국이 지난 5년 그렸던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네. 한국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런 오마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중국의 산업 구조, 12차 5개년 기획, 2010년부터 2015년이 한국이 1988년부터 네네. 1993년하고 산업 구조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예, 지난 시간에는 소비 구조가 유사한, 그렇지.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유사한 그렇지. 이런 면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산업 구조가 아주 유사한 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쭉 이제 보시면은요. 중국이 지난 5년간 겪었던 이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한국이 중진국 진입 이후에 이 겪었던 1988년부터 93년까지의 이 변화의 이 방향성, 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 한국은 경공업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고요. 예. 산업화 이후에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가 되었던 이런 중후장대 산업, 이 중후장대 산업이 이 성장은 지속이 됐지만 공급 과잉 문제가 확대가 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꺾였죠. 예, 그리고 특히 화학 제품, 네. 뭐 비철 금속, 네. 그다음에 금속 가공, 이런 이 2차 가공보다는 석유, 그리고 1차 금속 등 1차 가공 산업은 낙폭이 상당히 큼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한국 정부가 이 장려했던 산업이라도 석유화학, 일반 기계, 전자기계의 경우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라서 산업의 비중은 좀 축소가 됐죠. 네. 그래서 1988년부터 93년도에 한국의 모습이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겪었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고 5년 전에 2010년도에 중국이 그렸던 그런 모습이 5년이 지나서 거의 비슷하게 달성이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이런 모습을 걷고 있는 게 향후 5년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냐, 그렇죠. 라고 하는 거를 한국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중진국 진입 이후에 한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게 바로 중진국 진입 10년 뒤에 중국이 13차 5개년 기획에서 원했던 청사진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네네. 13차 5개년 기획이 끝나는 2020년의 모습이면은 한국이 1998년도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1998년도 그러니까 93년도 이후부터 98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 걸쳐서 한국은 이 산업이 어떻게 변했느냐, 한번 제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정부가 장려했던 전자, 운송, 특히 자동차, 특수기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네. 특히 이제 전자산업의 경우 이 시기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간재의 작업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중간재의 작업률이 높아지는 거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입하던 이런 비중이 줄어드는 건데요. 네. 철광과 같은 1차 금속보다 2차 금속의 성장세가 높고 이 화학 쪽에서도 기초 원료 가공보다는 화학 제품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뭐 작년 금년도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고 추세적인 현상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공업의 비중은 축소가 되고 이 경공업을 뭐 중국이나 또는 기타 동남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되죠. 네. 이 모습이 중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청사진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중국의 자급률이 이게 높아지는 중간재 수입의 비중이 감소하는 거, 네. 이거가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고 한국이 일본의 중간재나 소재가 이 수입이 줄어든 이런 모습하고 너무나 이제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따다따.머니스토리.tv에 오셔서 상담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끝. 예,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요, 이 높은 성장을 보이던 그 대중국 수출의 감소, 네네. 2014년부터 해서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지금 1월달, 2월달, 1월달에 뭐 18.5%, 2월달에 뭐 한 12.5% 정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수출이 줄어드는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대중국 수출의 감소인데, 이런 대중국 수출의 감소는 절대 일시적인 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거다. 네네. 이 중국의 그 산업 구조가 한국하고 비슷해지니까 중국의 이런 중간재, 소재의 자급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피하기 어려운 거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비관만 해야 될 거냐? 이 시기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소비의 어떤 이 소비 품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품목으로 전망이 좀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일본이 우리한테 판 거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작업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간재에서는 어떤 중간재를 팔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일본이 전자 부품, 그 중에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국이 반도체의 이런 생산이 1980년대 중반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한국의 마켓시어는 늘어났지만, 네. 굉장히 또 이제 역설적으로요,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가 약 뭐 5년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한국이 전자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이 매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만 가지고서는 부족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수입한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가 1993년도 이후에 약 5년 동안 일본의 반도체 수입이 늘어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중국 역시도 뭐 칭화 유니그룹에서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해서 반도체 생산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 전자 이 산업 쪽에서 이 생산력이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반도체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약 뭐 한 5년 내외 정도까지는 비싼 이런 평행 이론을 간다고 보면은
한국의 이 반도체 업체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우려는 지금 상당히 시기상조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저는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이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이 반도체 이 캐퍼가 이제 늘어나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이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그 이 정밀 그런 기기, 특히 반도체 장비에서 한국의 그 이 일본을 통한 그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이 완성품은 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면서 이 일본산 반도체 수입이 줄어들지만 지금도 꾸준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런 이 수입은 늘어났거든요. 네.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완성된 반도체 업체들 뿐만 아니라 더 전도 유명한 거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런 그 중간재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특수기계,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은 일본산 특수기계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최근에 그 이 특수기계의 수출이 뭐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특수기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중국과 이 한국의 이 중간재 이런 이 데칼코마니의 모습에서 이 수송기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송기계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와 조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와 조선에서 특히 자동차가 아주 급격한 그런 수입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뭐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이 마켓시어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지만 수입이 상당히 또 이제 증가를 한 게 소비의 질이 소득이 증가함으로 해서 소비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산 자동차를 포함한 그런 수입 자동차의 수입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모습을 비춰볼 때 여전히 우리는 중국의 이 한국산 이 자동차 그 중에서도 아주 소형차보다는 이제는 중형차, 좀 대형차 이런 자동차의 이 수출 역시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추정을 좀 이제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그 일본이 뭐 플라스틱 그리고 유업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꾸준하게 증가된 그런 수입량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시기에 지금 그 한국이 중국의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뭐 유업 제품들의 비중이 최근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 화학 플라스틱 그리고 유업 제품의 증가는 이거 역시도 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이런 쪽에 이 중간재 증가에 관심을 갖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재를 팔 것인가, 네. 이쪽에 이제 좀 제가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중국의 어떤 중간재 소재를 일본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네요. 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겹치는 부분들은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투자 기회는
분명히 생기고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산업 구조의 변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오늘 또 실질적으로 뭐 그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련돼서 아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